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디자인보호법 기본 강의고요. 아마 말씀드렸듯이 처음 1차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초부터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강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처음 강의니까, 첫 강의니까 처음 시간은 조금 OT 개념으로 뭐 디자인보호법이 어떤 과목이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런 쪽으로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끝나고 질문 주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 시간은 좀 가볍게 앉아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그 기분이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2차 강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 강의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을 알아요. 엄청 되게 전투적이시고 되게 좀 날이 서 있고 좀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며칠이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이니까. 근데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비교적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오시더라고요. 좀 밝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기분이실 것 같은데, 마스크에 표정이 가려져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일단 OT를 좀 드려보면은 1차 시험 대비 강의고, 저는 이준건 변리사고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합격한 지는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됐고 56회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합격을 했고, 지금 합격한 이후부터 계속 특허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특허랑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도 좀 하고 있으니 또 한창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한 3년차, 4년차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들도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요 메일이나 카페에도 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나 메일을 통해서 뭐 궁금하신 거, 뭐 공부 방법을이든 뭐 수업에 대한 내용이든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는 이런 순서로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해요. 변리사 시험이 어떤 건지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리마인더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좀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디자인보법은 어떤 거고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1차 시험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키워드를 변리사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변리사가 되고 싶으셔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 거고, 이게 뭐 몇 달 만에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아무리 빨라도 1년, 뭐 한 3년, 4년은 기본으로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좀 비장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변리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변리사가 뭐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좋은 직업이다, 전문직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들어왔었는데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서 변리사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강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업무를 한다, 뭐 어디서 일을 한다, 뭐 복지는 어떻고 연봉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변리사가 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측면에서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디서 근무를 하고, 뭐 근무하는 뭐 건물은 뭐 깨끗한지, 뭐 화장실은 어떤지, 뭐 연봉은 어떤지, 뭐 복지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부를 이제 앞으로 좀 길게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입문하셨으니까. 근데 공부하실 때 좀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지치시는 분들이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좀 확신이 없으시고, 이 시험을 내가 준비하는 게 맞나, 이거 돼봐야 뭐 좋나, 이런 식으로 좀 회의감이 들으실 때 슬럼프가 많이 오시고 좀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년차 일을 해보고 있지만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더 만족을 할 것 같거든요. 미래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테니 항상 좀 동기부여 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차 공부하면은 그게 조금 더 뚜렷해져요. 1차는 그냥 1차 시험 합격하는 거에만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2차 시험 가면은 그 다음 시험 합격하면 이제 변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시험 돼서는 조금 더 변리사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이제 좀 멋있게 옷을 입고 여기 테헤란로 막 걸어 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되게 가슴 설레고 좀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더니 또 크게 슬럼프 없이 쭉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리사를 되려면 이제 변리사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변리사 시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잘 아시다시피 1차, 2차가 있죠. 그래서 1차 시험은 2차 시험을 가기 위한 그냥 한 가지 도구에 불과해요. 뭐 입장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차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2차 시험 떨어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수험생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저는 1차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어떤 수험생분들은 1차는 너무 자신이 있는데, 이제 2차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거를 떠나서 2차 시험까지 꼭 합격을 하셔야 이제 붙는 시험이다라는 거는 잘 아실 거고, 유형은 뭐 객관식 시험이고 논술 시험이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공부 방법도 굉장히 다르고, 좀 접근해야 되는 방식도 되게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1차와 2차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데, 1차 시험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2차 시험에서도 그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용이랑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 공부를 하시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2차 시험에서도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들이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가셔야 2차 시험에서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1차 시험에서 대충 그냥 문제 OX 풀듯이 공부만 하시면은 2차 시험 가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다시 기본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이런 차이점도 있죠. 그냥 재미삼아 적어 놓은 건데, 1차 시험은 겨울이고 2차 시험은 여름에 있어요. 그리고 텀도 별로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한 4년 정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 겨울이 되면 이제 1차 시험 보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아 더워지면 이제 2차 시험 볼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큰 차이고, 그리고 뭐 1년, 2년 만에 붙으면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은 그 시간 지나는 게 되게 빠르게 느껴져요. 이게 뭐 겨울에 시험 보고 여름에 시험 보고 겨울에 시험 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1년, 2년, 3년, 4년이 훅 가더라고요. 뭐 정신 차려보면 갑자기 뭐 크리스마스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타이트하게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보통 한 3,000명 중에 600명 뽑죠. 그리고 2차 시험은 여기 600명이랑 그 전에 600명 합쳐가지고 한 1,200명 중에 200명을 뽑고요. 그래서 사실 경쟁률로만 보면 그게 높진 않아 보여요. 한 5대1, 6대1 정도 돼 보이는데, 뭐 공무원 시험에 비하면 정말 경쟁률이 낮죠. 뭐 거기는 뭐 20대1, 30대1, 40대1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 되게 경쟁률은 낮다라고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호락호락 하지 않으시죠. 다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고 공부 좀 자신 있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요 안에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 이제 과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1차는 이렇게 3가지 과목, 2차는 요 4가지 과목이에요. 그리고 2차 시험 보시면은 특허, 상표, 민소, 선택해서 4과목밖에 안 돼요. 4과목밖에 안 되는데, 이 4과목을 뭐 적게는 반년, 아니면 1년, 2년, 3년을 공부해가지고 2차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깊게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한 10과목 되면은 적절하게 공부하면은 어떻게든 되겠지만,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딥하게 공부하고 되게 풍부하게 공부를 하셔야 2차 시험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3과목밖에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실은 과목 수가 되게 많죠. 산재법에도 특상 D가 있고, 민법도 뭐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자연과학도 물화생지 뭐 1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지만 각각 공부해야 될 양은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이제 1차 시험만 두고 본다면은 과목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 각 과목을 모두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보려고 했었거든요. 뭐 자연과학 중에 한 과목, 그리고 특상 D, 민법 이렇게 한 4개의 과목 정도를 하루에 다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도 되게 촉박하고 좀 공부해야 될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재법 같은 경우는 특상 D가 있는데, 특허는 20문항, 상표는 10문항, 디자인은 10문항이라서 딱 봐도 이제 특허가 뭔가 메인 과목이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공부할 양도 제일 많고 시간 투자를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상표는 10개, 디자인은 10개여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투자할 양은 좀 적다라고 봅니다. 그치만 상표는 이제 2차 시험에서도 필수 과목이고 양이 적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깊게 공부하셔야 되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기본서를 이번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좀 요약해서 적은 건 아니고 필요한 내용은 다 넣었거든요. 그래도 한 요 정도 분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면은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양이 그렇게 많다라고는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난이도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물론 디자인보법에는 특허 상표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규정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민법, 뭐 물화생지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산재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좀 교양 삼아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지식재산권이라는 거가 그냥 인간이 창조한 여러 가지 지식재산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고, 이 지식재산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 아시죠? 산재법, 저작권법. 그리고 산재법 안에 특실상 D가 들어있다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요 지식재산, 산업재산 요 용어를 조금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지식재산이랑 산업재산, 저작권은 좀 구별되는 개념이고, 뭐 저희가 공부하는 특상디, 그리고 저희가 실제 변리사가 되시면은 요 특상디에 대해서 이제 실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하는 요 특상디는 산재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뭐 넓게는 지식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그거는 좀 옛날 용어예요. 그래서 변경됐기 때문에 지식재산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허는 필수. 그리고 상표도 필수. 디자인은 필수인데 2차 가면 선택이다. 근데 선택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아까 한 2차 수험생이 12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디자인법법 선택하는 사람이 한 400~500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 뭐 절반 가까이 디자인을 선택하신다고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2차 가시면 아마 디자인법법 선택하실 확률이 좀 높아요. 아마 절반 이상은 선택하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1차 시험 공부하시면서 2차 시험도 좀 대비가 되게 이해를 좀 열심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다이어그램은 그 공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의 리소스를 특허에다가 좀 쏟으시면 되고, 여기서 잘 기본이 다져져 있으면은 얘네 둘은 뭐 한 30%, 한 20%, 조금 오버하면은 뭐 한 40%, 한 10% 정도의 에너지를 쏟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부 순서도 특허를 당연히 먼저 하셔야 되고, 그 이유가 요 산재법의 모든 모태법이 이제 특허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법의 기본적인 절차나 흐름 모든 것이 다 기술이 잘 되어 있고, 상표 디자인은 좀 준용하는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를 좀 먼저 탄탄하게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은 상표 디자인 공부하시기가 되게 수월해요. 그리고 참고로 요 특허랑 디자인은 되게 과목의 연관성이 되게 커요. 왜냐면 특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창작한 뭐 개발한 기술, 발명들을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은 내가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이죠. 그래서 새롭게 무엇을 만들어냈을 때 보호해주는 법이 특허 디자인이고, 상표는 뭐 새롭게 창작한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가 뭐 물론 네이밍을 하긴 했지만 기존에 있던 단어를 저희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한 결과물을 보호해주는 법, 그리고 창작한 결과물을 보호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허랑 디자인은 굉장히 유사하고 상표랑 특허는 좀 상이한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표는 조금 별도로 특허랑 좀 떼어내서 별도로 좀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디자인은 특허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특허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은 디자인에서 공부하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디자인보법은 대부분 특허랑 비슷하고 특허에서 준용하고 있지 않은 특유 규정들이 조금 있어요. 그것만 좀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디자인보법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쫙 봤거든요. 이게 최근 한 1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봤어요. 15개년 동안 한 10문제씩 나오니까 한 150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지문들이 있죠. 오지선단이니까 한 4지문, 5지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한 700개 넘게 지문이 있더라고요. 그 지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출제되는 유형이 이래요. 디자인보법이 제일 많고, 심사기준 판례가 나머지를 따르고, 기타 한 7%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디자인보법이라는 게 법령이에요, 법령.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law.go.kr 들어가시면은 나오죠. 그게 이제 법령이거든요. 그 법령에서 디자인보호법이 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이 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법이라고 통칭을 해보면은 이런 법조문에 대해서 대부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심사기준은 디자인을 누가 출원했을 때 이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를 특허청이 심사하죠. 그 특허청이 심사할 때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심사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심사하고 이럴 때 이렇게 심사하라라고 특허청에서 배포하는 PDF 파일이에요. 얘네들은 법조문이고 인터넷 가면 나와 있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PDF 파일. 심사할 때 옆에다 놓고 보라는 그런 PDF 파일이거든요. 그 PDF 파일에 나와 있는 그 심사 기준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많이 기출이 되고, 그리고 판례는 대법원, 특허법원 판례 잘 아시죠? 그래서 그 판례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출제가 돼요. 막 뭐 새로운 걸 창작하거나 뭐 이상한 곳에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디자인법법 법조문에 있는 것만 열심히 보시고 판례 좀 보시고 심사 기준에 있는 내용만 잘 보시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뭐 7%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정말 짱돌식으로 나오는 거는 뭐 한 1, 2%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좀 변형한 것들, 뭐 이런 심사 기준을 조금 응용한 지문들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요 문구 그대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심사 기준 내용은 제 책에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심사 기준은 책으로 잘 보시고, 법조문도 책에 잘 넣어놨지만 따로 법조문 들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판례도 책에 넣어놨으니까 네,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이제 작성을 할 때 최대한 이런 표현들을 제가 임의로 만지지 않고 원문 그대로 넣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법조문은 법조문 그대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책에도 그냥 그대로 실어 넣었고, 심사 기준도 그대로 좀 실어 놨어요. 판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실어 놨으니 요거 잘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출 유형도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겠죠, 지금 봐서는. 근데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단원들이 있어요. 뭐 특유 디자인, 이익제도, 뭐 등록요건, 이렇게 좀 특유한 디자인법법의 특유한 내용들이거든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보시면은 요런 뭐 심판, 소송, 심사, 뭐 총칙, 이런 것들은 특허랑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죠? 특허에서 심판, 특허에서 소송, 심사, 대부분 특허랑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런 등록 요건을 판단하는 거, 또 특유한 디자인, 그리고 이익제도, 디자인권, 이런 것들은 좀 디자인법법의 특유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특허 말고 디자인의 특유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많이 기출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해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암기하시고 열심히 문제풀이 하시고 정리해서 가시면 되는데,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 그런 경험을 이미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어 있으면은 뭘 열심히 암기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도 계속 까먹어요. 계속 까먹고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틀리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흔히 공부하시는 거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해도 다 까먹어요. 한 일주일 있으면 까먹고 2주 있으면 까먹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처음에 이해가 되게 잘 되어 있고 이런 규정들이 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취지도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그 구멍이 좀 작아져요. 그래서 좀 빠져나가는 게 덜하니까 이해를 좀 많이 중요도를 높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차만 대충 공부하고 합격하신다면은 1차만을 위해서는 그냥 눈에 바르는 식의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냥 암기 열심히 하시고 문제 열심히 풀어봐가지고 그냥 시험장에 가셔도 뭐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는데,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2차 시험까지 대비하시려면은 이해까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공부 순서는 뭐 연습을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일단 이해가 되면은 무조건 암기하기 전에 뭐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보시든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든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기출이 되는지를 알아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셨으면은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야 내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실제 어떤 부분에서 기출이 되고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기본서 다시 회독하실 때 그 부분 위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이해하고 암기하시고만 반복하시면은 계속 쓸데없는 내용만 좀 암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도시를 해놨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반복이 되겠죠. 뭐 한 번 이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했으면은 문제 풀어보고 암기도 했다가 뭐 다시 이해하고 문제 풀고 암기하고 다시 이해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이제 좀 실력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도 이런 프로세스에 맞게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처음에 이해를 돕는 강의가 기본 강의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디자인보법을 처음 접하시는 단계에서 좀 최대한 자세하게 또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드리는 수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급 강의, 그리고 뭐 기출문제랑 실제 창작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모의고사 강의, 객관식 문제집 풀어보는 강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최종 정리 강의, 이렇게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8월달이죠. 지금 8월달이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게 많다라고 봐요, 아직은. 그래서 디자인법법 시작하기에도 충분히 늦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8월에 기본 강의를 보시면서 기본 이론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요거 끝나면 바로 거의 10월이거든요. 그때는 기출문제 위주로, 아까 문제 바로 풀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면서 빠르게 복습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익히시는 게 중급 강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창작된 문제랑 실제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처럼 제한된 시간에 10문제씩 풀어보는 강의가 이제 모의고사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1월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부 혼자서 계속 복습하시다가 시험 전에 최종 정리 한번 하시면은 이제 뭐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이제 도와주는 교재가 저도 이렇게 3가지 시리즈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 출간된 그 지인 디자인 보법, 이게 기본서인데 이 기본서 가지고 기본 강의랑 중급 강의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원문 그대로 요약하지 않고 적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출간하려고 하는 교재가 이제 요약서인데요. 이 요약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조문을 먼저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 조문과 관련된 일반론들을 좀 요약을 해놓을 거예요. 일반론은 여기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시험에 출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빼고 시험에 출제될 것 같은 것만 좀 요약해가지고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본을 적어 놓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기출 질문들을 넣어 놓을 겁니다. 네. 이런 조문 관련해가지고 실제 어떤 기출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기출을 쫙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세트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구성하면은 한 요거보다 조금 더 얇게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시점도 요 기본 강의가 끝날 때쯤은 좀 출간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열심히 수강하시면서 이론에 대한 거는 요 기본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복습해 주시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요약서 가지고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 갈 때는 이제 교재 한 권을 선택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가시면 좋아요. 근데 디자인법법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고 뭔가 목차도 좀 책처럼 잘 되어 있는 책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여기서 제가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 좀 구분해가지고 밑줄을 그어드릴 거니까 요거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시험에 나올 것만 제가 좀 뽑아놓은 요약서가 있죠. 그리고 요 요약서 밑에 기출이 나와 있는 거를 반복해서 보셔도 됩니다. 요게 되게 좀 중요하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벌써 디자인법법 시험이 출제가 된 지 한 15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조문 아까 한 700개가 넘는 항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출 지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지문들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도 굉장한 공부거든요. 그리고 실제 기출이 실제
나왔던 기출 지문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출 지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은 내가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도 점검이 되고, 또 이론에 대한 복습도 되고, 또 시험에 대한 대비도 되니까 요거를 되게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요거를 줄글로 되어 있는 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기출 지문은 기출 지문만 따로 빼가지고 공부하시고 이러셔도 괜찮고.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강의까지 보시고, 그리고 한 11월쯤에 문제집을 보시면서 제가 새롭게 창작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요즘에 새로 신설된 규정들이 좀 많아요. 그 신설된 규정들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가 아직 없으니까 그 신설된 조문들에 대한 새롭게 창작된 문제,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좀 꼬아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좀 섞어가지고 문제집도 하나 만들 예정이니 요거를 11월 달에 풀어보시고 최종 정리까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뭐 디자인 보법은 충분히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무리해서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열심히 해서만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좀 올바른 방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방법도 있고 좀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1차 시험이 어려웠었던 이유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합격 쓰기 조금 읽어보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엉덩이 싸움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좀 결과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친구들도 좀 사귀면서 좀 공부 방법도 공유하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체크하고, 또 강사님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요? 계속 질문하고, 이러면서 올바른 공부 방법을 찾아갔더니 좀 수월하게 2차 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직하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올바른 공부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거리낌 없이 저나 뭐 다른 강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공부 방법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하셔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항상 좀 주변에 조언을 많이 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럼프랑 동기부여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이 뭐 몇 년 동안 공부하셔야 될 시험이니까 지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뭔가 마음이 지치면 몸도 아프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는데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몸이 너무 아프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다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험 끝나면 다 낫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도 되게 중요하고, 슬럼프도 있으실 때마다 좀 상담하시고 뭐 좀 바람을 쐬시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것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동기부여 되는 말씀들을 좀 중간중간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험에 입문을 했던 게, 저는 건설사를 따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변리사가 관심이 갔던 이유가 제일 친한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변리사 시험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공부해야 돼? 많이 물어보긴 했는데 실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도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뭐 민법을 봐야 된다라는데 뭐 민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이제 한 가지 해줬던 말이, 근데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 시험 공부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은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시나 이런 것처럼 좀 정말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고, 뭐 물리 공부하는 것처럼 천재성을 요하는 시험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 좀 안 하셨더라도 그냥 대학교 나오셨으면은 공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돌이켜 봐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걸까? 역시 나는 힘든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분명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학창 시절 내내 한 번도 공부가 장기인 적은 없었는데 열심히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1차를 좀 떨어졌었어요. 1차도 한 2번 떨어졌었는데, 그때마다 좀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난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제 2차는 또 되게 쉽게 합격을 했고, 하니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인다라는 걸 꼭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좀 간지러운 말이지만, 이제 오늘 하루 간절하면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가 2차 수험생활 내내 독서대 앞에 붙여놓고 계속 마음가짐을 다 잡았던 이야기인데요. 일단 뭐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뭐 슬럼프가 오든지 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합격에 대한 간절함만 있으면은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길 가다가 달이 보이면은 항상 멈춰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집에 들어갔어요. 해달라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기도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좀 간절하게 수험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간절하면은 뭐 온 우주가 뭐 그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 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OT를 좀 드려봤고, 그러면은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